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혈액형과 이제 네 번째로 마무리 면역 관련 질환 하고 이제 이 단어를 마무리할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 몸에 방어 작용했었죠. 뭐 비특이적, 그다음에 특이적 그렇게 이제 봤었고,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질병을 구분을 하느냐,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 하면서 우리가 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그 다음에 프라이온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에 공부를 했었어요. 한번 쭉 떠올리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 혈액형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생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시죠. 내가 무슨 혈액형이냐. 뭐 옛날에는 뭐 지금은 진짜 이거 너무 올드한 얘기인데, 요즘엔 이제 BMI가 아니라 왜 BMI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MBTI를 하잖아요. MBTI를 하는데 음, MBTI를 하는데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A형이면 어떻다, B형이면 어떻다, 뭐 O형이면 어떻다, AB형이면 어떻다, 막 그런 걸 옛날에 했었다고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혈액형을 한번 보면 응집어는 적혈구가 막 표면에, 결국엔 적혈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적혈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항원이 있는 거예요. 항원, 인식할 수 있는 외부 물질이, 그러니까 누군가 A형인 사람이 B형의 피를 받으면 우리 몸은, A형인 사람은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항원 물질을 막 표면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체는 혈장에 있대요. 응집원은 A와 B 두 종류, 응집소도 알파, 베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O형에 따라서 어떻게 응집원과 응집소가 구분되어져 있냐, 지금 이렇게 그림대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이제 서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면역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없어져요. 알파 왜 없어지냐? 왜 없어지냐 궁금한 친구도 있죠. 근데 이거를 알파가 뭐, 왜 여기는 알파가 없고 베타만 있고 여기는 왜 알파만 있고 베타가 없고 여기는 왜 다 없고 왜 여긴 다 있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몸이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애기라고 생각해봐요. 애기는 세상에 딱 나왔어요. 애기가. 그러면 너무 외부에 대한 물질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 몸 내에서도 나는 공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달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항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뭐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제 퇴화하게 돼요. 항체가 이제 이거를 뭐 이거 뭐 어쨌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건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몸에서. 음. 그래서 이 뒤에서 할 얘기, 여기서 할 얘기.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체가 만들어지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왜 내 몸을 왜 공격해? 왜? 어?
공격하면 안 되는데,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내 몸에 대한 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만들어지면 병에 걸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앞에서 혈액에서 했던 얘기는 결국엔 이 가지고 있는 응집원 A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타만 남은 거고, 여기 있는 B가 있잖아요. 응집원 B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알파만 남은 거고, A, B 둘 다 응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응집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여기는 항원이 없네. 항원이 없으니까 그냥 그럼 나 알파 베타 둘 다 퇴화 안 하고 만들고 있을래. 둘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왜 여기가 A고 그러면 베타만 남는지, 여기가 왜 B면 알파만 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결국에 면역 반응에서 항체를 만들 때 그 무감작 뭐 이런 그런 해서 결국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궁금하시면 구글 가서 검색해보면 아주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자기 뭐 항원에 대한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나요? 뭐 이거를 이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자세하게 쭈루루. 여기 이 페이지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 그건 이제 거기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요거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의 판정, 이런 거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험 많이 하죠. 내 피 뽑아가지고 막 이제 시약이랑 반응시켰을 때 여기 피떡이 생긴다, 응집이 된다, 응집이 안 된다, 응집이 된다, 응집이 안 된다, 이렇게 있는데, 항 A 혈정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랑 이제 반응할 수 있죠? 응집원 A랑 반응할 수 있죠. 응집원 A, 여기 A랑. 그래서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A와 AB 혈액형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A형, AB 응집 반응이 일어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항 B 혈청, 응집원 B랑 반응하는 거겠죠. 응집소 베타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응집이 안 되니까 A형인 거고, B형은 응집되고 AB형도 여기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집되고, O형은 아예 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항혈청과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나오면 이런 걸로 항 A혈청과 반응했는데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반응 줬는데 여기도 반응하네요. 이러면은 이 친구는 AB형이구나. 이 친구는 항 A혈청에는 반응하는데 항 B혈청에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 친구가 A형이구나. 그래서 혈액형 찾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ABO식 혈액형의 수혈 관계. 기본적으로 수혈은 혈액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하며, 그러니까 수혈은 보통 B형에서 B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A에서 B형이나 B형에서 A형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안 하죠. 혈액을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다른 혈액형이라도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량 수혈은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혈액을 주는 응집원, 여기 응집원 A형 있죠. 근데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줄 수 있어요? AB형한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A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또 B형은 또 AB형한테 줄 수 있죠. B형도 AB형한테 줄 수 있고, O형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O형도 AB형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O형은 지금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O형은 또 다 줄 수 있는 거죠.
반응 안 하잖아요. 여기 응집원 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O형은 또 다 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A는 또 O형한테 못 주고, B도 O형한테 못 주고, A, B는 서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량 수열은 가능하다. 소량 수열이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는 A, B형, B는 A, B형, O는 A, B형, 그리고 O가 A형한테, O가 B형한테 이렇게 소량 수열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RH식 혈액형 또 나오죠. 위에는 무슨 식 혈액형이었어요? ABO식 혈액형이었어요. ABO식 혈액형. 밑에는 RH식 혈액형이에요. RH식 혈액형의 구분. RH 응집원 항원은 적혈구 막에 있는 RH 응집소 항체. 응집소는 혈장에 존재한다. 똑같죠? 위에랑 똑같아요. 위에서도 응집원은 적혈구 막에 있었고, 여기도 적혈구 막에 있고, 응집소는 혈장에 있고, 여기 혈장에 있고 똑같아요. RH-형인 사람이 RH 응집원에 노출되면 RH 응집소가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RH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는 거예요. 응집원. 그리고 RH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적혈구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RH 이걸 이제 RH 항원 응집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RH 응집원이고,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응집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응집소가 없어야죠. 여기 만약에 응집소가 이렇게, 응집소가 만약에 이런 응집소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음질소가 있다고 치면 반응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요가 있으면 여기 없는 거 같은 논리. 그러니까 있으니까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 RH 마이너스는 원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있죠. 원래는 있어요. 여기 없으면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응집원에 노출되면 생성됨.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없는데 이 RH 플러스 혈액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 우리가 이게 외부 물질인 줄, 외부 물질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낸다. 응집원이 노출되면 항체를, 여기 응집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그림 나온 걸 보면 RH식 혈액형은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를 토끼의 혈액에 주사하여 원숭이 적혈구, 원숭이에 이제 피에 있는 적혈구가 있었겠죠. 적혈구를 토끼 혈액에, 토끼한테 주사했어요. 토끼한테 주사했어요. 응집소가 생긴 토끼에서 만들어진 항체죠. 그러니까 응집소가 생긴 토끼의 혈청을 표준 혈청, 항 RH 혈청으로 이용하여 판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항 RH 혈청 응집소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토끼로 만든 항체를 가지고 항 RH 혈청에 응집하면 RH 플러스, 응집하지 않으면 RH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금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 이 적혈구에 있는 얘도, 그럼 붉은 털 원숭이도 이 지금 항원이, 요 항원이, 요 응집원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이 붉은 털 원숭이에 있는 게 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토끼한테 넣으면 토끼가 항체를 맞는다. 그럼 이 항체랑 사람의 피랑 반응시켰더니 응집이 되더라.
응집이 되니까 결국엔 이렇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집하면 RH 플러스, 응집 안 하면 R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요거 항 A, 항 B 혈청 줬을 때 응집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혈액형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이 문제에서 항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반응이 들어와야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RH 플러스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음. 누가 RH 플러스 준다고 해도 야 원래 내 몸에 가지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응집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응집소가 만들어지는 건 RH 마이너스 친구들만 응집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니까 들어오면 항체, 응집소 만들어진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혈액형은 끝내겠습니다. 이 혈액형도 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RH랑 ABO식이랑 RH랑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쓰이는 건 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수열 관계를 판단할 때 하필이면 또 ABO식이랑 RH를 또 구별해서 또 이게 수열을 하게 됐는지 막 이런 것도 참.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한 몇십 개 있다고 칠게요. 막 이렇게 한 20개가 있다고 칠게요. 20개가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또 이 ABO식을 맞춰가지고 혈액을 이제 ABO식을 발견해서 ABO식을 맞춰야 수혈이 가능한지를 또 알게 된 거고, 또 보니까 RH 이 혈액형 이 것도 따져야지 이제 또 수혈하는 관계가 또 괜찮은 거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또 다 발견했는지 참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 관련 질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면역 관련 질환에서는 면역에서는 우리 알레르기 일어날 때 뭐 히스타민, 우리 여름철에는 보통 꽃가루 알레르기 막 이런 거 많이 날리니까 꽃가루가 이제 황원이 되는 거예요. 꽃가루가 황원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걸 이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이제 비만 세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통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죠. 꽃가루, 먼지, 약물 등이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스타민을 이제 분비하지 않게 이제 이걸 분비가 아니라 이걸 억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어서 뭐 기침이나 뭐 가려운 거나 두드러기나 이런 걸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내고요. 비만세포 뭐 이렇게 그리면 뭐 항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비만세포에서 뭐 인식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제 항원이 인식해서 뭐 또 이렇게 인식해서 비만세포에 신호전달 딱 해서 비만세포가 이제 히스타민을 뿅 분비하고 막 이렇게 외포작용으로 뿅 분비를 하고 막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알레르기는 면역 과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 정도가 끝이에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도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세포 공격하는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뭐 당뇨 이거는 뭐 자가 면역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 또 뭐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도 자가면역 질환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자가면역 질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 그다음에 면역 결핍. 면역 결핍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런 면역 결핍은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것도 있죠. 이 경우 약한 세균의 침입에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명을 잃기도 한다.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있다. 뭐 요 에이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후천성, 여기 후천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성도 있어요. 선천성도 있는데 뭐 면역 그 뭐 B세포나 T세포가 성숙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뭐 채성과변이 아니면은 뭐 RAG 단백질이 뭐 쓰이는 이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되게 존재를 해요. 이 T랑 B세포랑 T세포를 B 림프구, T 림프구를 뭐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게 필요한데, 정말 많은 게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하나라도 또는 몇 가지라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성숙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역 결핍이 생기고,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면역이 결핍되는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 관련 질환은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봐왔고요. 병원체 X에 대한 생쥐 방어작용 이렇게 나오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이제 실험에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 네. 만약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얘 생쥐, 여기 생쥐 각각 다를 텐데, 이 실험의 데이터를 뭐 유의미하게 이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조건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통제 변이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통제를 시키고 이제 변이 통제시키고 이제 조작할 것들만 조작해서 이제 종속 변이를 우리가 보는 거죠. 노출된 적 없는 생쥐 이렇게 준비하고, 1과 3에는 생리식염수를, 2에는 죽은 X 죽은 X를 주네요. 그러니까 요 이제 세균이 뭐 X 병원체라고 했으니까 이 세균이 항원이 되는 거죠. 항원. 그리고 앞에서 뭐 백신 이야기할 때 제가 사백신도 얘기했고, 이제 생백신도 이야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 죽은 걸 넣어준 거고, 여기는 이제 산 걸 넣어준다 그랬는데, 일주일 후 나의 1번과 2번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와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하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안 만들어졌겠죠. 여기서는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다. 다의 2번에서 얻은 혈청을 3번에 주사한다. 혈청을 여기 3번에 주사하고, 1에서 3을 살아있는 X로 감염시킨 뒤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얘는 이제 생존 여부 확인하니까 어때요? 1번 죽고 2번 살고 3번 산다. 그럼 이제 이런 시험 데이터 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생쥐 3에 세균 X를 넣으면, 뭐 세균이 아니라 병원체 X를 넣으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거죠. 이게 틀려요. 왜냐면 요 실험의 의의가 뭐냐면, 지금 생쥐 2는 지금 백신 작업을 한 거예요. 백신 작업을 하고, 백신 작업을 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역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X를 감염시킬 때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세포가 1차에서 만들어졌던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리되면서 농도 그래프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 생쥐 3은 뭐냐? 생쥐 3은
그냥 여기 지금 1차에서 만들어졌던 거, 1차에서 만들어졌던 항체를 1차에서 만들어졌던 항체를 그냥 조금 넣어준 거예요. 항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이거 백신이 없다, 백신이 없어, 어떻게 그럼? 사람 다 죽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의 혈청, 그러니까 혈청이, 그러니까 혈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장. 아까 이 여기서 혈장에 존재한다. 항체는 혈장에 존재한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의 혈청을 가지고 와서 사람한테 넣는 거죠. 지금 이거 한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피에는 코로나의 항체가 이제 면역 계통의 면역 항체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항체 혈청을 그 생쥐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재감염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진짜 코로나 말고 치사율이 엄청 높은 뭐 바이러스가 진짜 도래했다, 바이러스나 뭐 어떤 세균이 퍼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막 이럴 때는 결국에는 뭐 이런 거 만들려면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된다면 누군가가 그 병원체에서부터 생존했다 생존했다면 그럼 이 사람의 혈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주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이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혈장을 뭐 다 분리해서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한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양적인 측면이나 어, 이 혈정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입하는 그 실정이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하면 기억세포 생성 안 돼, 항체 생성 안 돼. 당연하죠. 왜냐면은 여기선 지금 아무 생리식염수만 넣었잖아요. 2번에서는 생성됨. 당연히 기억세포 생성되고, 그 B세포에서 이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냈겠죠. 요게 이제 1차 면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2차 면역이 이루어졌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탐구 포인트, 죽은 X를 주사한 2번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으며,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1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항체가 생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1에 주사하지 않고 3에 주사한 후 살아있는 X를 감염시켰을 때 1은 죽었고 3은 살았으므로 2에서 분리한 혈청에는 항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살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얘가 죽어요. 이런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 혈청에서 이렇게 주사했을 때 이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문제 내기가 좀 까탈스러운데, 이 X의 감염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항체의 농도가. 그렇죠. 뭐 그런 디테일까지는 뭐 사실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냥 뭐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산다고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여기 죽는다라고 내면 뭐 이 혈청에 들어있는 항체의 농도도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왜 사냐, 여기는 왜 살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분해해서 또 항체를 만드니까요.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다에서 2번에서는 X에 대한 기억세포와 항체가 생성되었으며, 마에서는 살아있는 X를 감염시켰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났고, 여기서 2차 면역이 일어났다고 아까 계속 말했죠. 여기서 2차 면역. 3에서는 살았으므로 2로부터 분리된 혈청의 항체에 의한 체액선 면역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익스 면역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아직 1차 면역 반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낚시할 수 있는 게 여기도 2차 면역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가 1차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기억세포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기억세포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세포 생기는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생지 2와 생지 3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다 공부하게 된 겁니다. 어, 뒤에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정리하고 1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정리를 하고 어, 뒤에 유전 정보와 염색체 3점 테스트 이렇게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작용, 질병,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방어하는 거, 선천성 그리고 후천성, 이게 그 다음에 혈액형,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질환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뒤에 이전 문제 테스트 푸는 거 해서 또 볼 테니까 복습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